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한미 관계 재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최대의 화두는 북미와 남북 대화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시대를 맞아 북한이 새롭게 협상 전략을 달리 짤지도 주목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바이든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미국의 대내외적으로 현안이 되게 많잖아요. 뭐 정치적 분열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러면 두 분께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두 가지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진정과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죠.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해야지 경제가 다시 회생이 될 거고 네.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지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미국 사회의 치유와 통합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의회에 제출한 2,400만 명 확진자와 4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회분의 접종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은 화이저와 모더나가 3월까지 2억 회분의 그런 접종을 제공할 것이고 예. 또 7월까지 또 2억 회분의 그 백신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3월까지는 1억 회분의 접종의 문안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회에 재난지원금이죠. 약 1조 9천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2,1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그 재난지원금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예. 이것이 통과된다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는 이제 경제 회복에 다시 한번 어떤 마중물을 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예. 코로나에 대해서는 확실히 트럼프 그 행정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즉흥적으로 뭐 말라리아 약이 효과가 있다든지 네. 얘기를 해서 공신력이 떨어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나는 과학과 정보에 기초한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파우치 소장의 역할도 굉장히 더 확대하고 예. 그래서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미국 정부를 미국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접종을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예. 파우치 소장 인터뷰 보니까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김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순위 그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는요?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네. 내각이 빨리 구성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의회에 걸려있는 탄핵안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는가가 사실은 모든 절차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장관 인선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일단 23개 중에서 2명만 상원을 그렇습니까? 통과했습니다. 예. 그 말은 나머지들이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탄핵안이 중간에 이제 걸림돌이 되어버리자면은 예. 이제 모든 일정들이 뒤로 물려지게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30개 정도의 그런 조치들을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뭐 파리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민 정책이라든지 뭐 국경 장벽 설치 중단 이런 것들 이미 예견이 되었었던 거고 예. 사실은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대응 그리고 백신을 빨리 보급하는 문제 그리고 또 교육을 좀 정상화시키는 문제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사실은 25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때 탄핵안이 상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선서를 하게 되고 2월 9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제 네. 조사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양당 정치로 다시 분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 측에서는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다. 의회 난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이거는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탄핵안 문제에 쏟아버리게 된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상당히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의 첫 내각을 보면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첫 여성 부통령, 흑인계 부통령 이렇게 있고 뭐 부티지지도 성소수자인데 교통부 장관에 내정을 예. 했고 굉장히 다양성을 많이 존중한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되면 그 트럼프 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기대치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뭐 1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 예, 들어간 날. 예.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한 날이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계속 부정 선거였다.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미국 사회가 계속 분열이 됐었는데 1월 6일 날 그 폭도들의 행동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거든요. 예. 공화당 지지자들도 법과 질서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너무 심했다. 이런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본다면 1월 6일 이후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죠. 네. QAnon 이라든지 다른 극우 폭력 세력들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배짱도 없고 그것을 비판했으니까요.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고 있고 또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으나 이 행동을 보니까 너무 심하다.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트럼프 버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실망과 또 그 논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용하게 있었던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부터 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네. 그러면 그 지금 자막도 있습니다만 7,400만 표를 넘게 받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힘으로 계속 지금 4년 후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1월 6일에 의회 그 난입 사건 그리고 5명의 사상자가 나지 않았으면은 저 7,500만 표가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남았을 텐데 그 사건 때문에 저 7,500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 중에 많은 이탈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의 정치적인 그 미래가 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약하고 좀 불안하게 시작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더 받고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맹국과 관계 개선 행보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한미 안보수장인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 어제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물론 뭐 상견례 차원이긴 하지만 좀 통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동맹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는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동맹이 가장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 때 민주당 쪽에서 가장 불만을 가졌던 것이 뭐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거론한다던가 아니면 방위비를 아주 과도하게 높인다던가 이런 문제가 결국은 동맹 약화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동맹 회복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동맹을 회복한다라는 차원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북한 문제를 봤을 때도 한미의 그런 공조가 필요하고 중국 문제를 봤을 때도 한미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북한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도.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외교적인, 그리고 정보 공유 이런 측면에서 다 여러 가지 수단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미국 혼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리고 한국, 동맹국들의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전부 다 모아서 계속 압박을 하고 그리고 대화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무부 장관 인선 청문회라던가 아니면 국방부 장관 인선 청문회 때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동맹국가 협의를 강조한다는 점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계획에 없었던 서울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2012년 2월 29일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를 두고서 여러 가지 북미 간의 양제 대화가 있었던 때였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을 한국에 전달하기 위해서 계획도 없었던 서울 방문을 하면서까지 한국어 계속 공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대화는 아마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백악관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북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내용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무부 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이 했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마치 카드를 위로 던져서 뭐가 떨어져 내려오는지 지켜보는 방식이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조율된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뭐 전략적인 인내라는 이름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던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접근법과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 사이에는 여러 가지 스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실용적인 접근법을 계속 구상을 하겠다. 그리고 그 구상은 단계적인 해법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실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 단계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요 전제로 하되 일단은 동결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미래 핵을 동결하고 끝내는 과거의 핵까지 규명해서 모든 비핵화를 이뤄내는 그런 방식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지금 바이든 정부 인사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동결 자체가 일단은 안정화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예. 그러면서 아마 아주 디테일한 로드맵을 한국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짜게 될 텐데 그러한 접근법이 과거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아마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하는가가 더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무엇을 전제로 해서 상응 조치를 구상을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아마 미국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검증일 것이고요. 어떠한 수준의 검증을 북한에 앞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마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겁니다. 네. 박사님, 그 트럼프 행정부 때는 정말 트럼프 스타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에 관해서도 이렇게도 만날 수가 있어? 이렇게 짧은 뭐가 있었나? 이렇게 되게 헷갈리면서도 관계는 계속 좋아지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북 기조가 지금 어떤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서는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뭐 탑다운과 바텀업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예, 하향식이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낙관론을 폈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그러고 항상 얘기했지만 따라하시면 결국에는 아닙니까? 예, 이제는 더 쓸 수가 없는데요. 예, 예. 민주당 측에서는 다 좋은데 문의는 좋은데 결과가 있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는 그런 북핵 접근 방법을 채택하겠다. 예. 블링컨 그 국무장관 지명자가 얘기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 새로운 접근 방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거기서 우리 정부와 협의할 그런 분야는 많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소위 말하는 한반도 천동설입니다. 이 세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한반도는 아니에요. 예.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착시 현상을 우리가 주의하고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어떻게 한반도와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예. 한미동맹이 제대로 축을 맞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교부 중동과 모 과장이 그 토니 블링컨 상원 인준 청문회 그 녹취록을 5시간이나 된 것을 다 분석을 했어요. 네. 단어 개수를. 예. 그게 총 38,257 단어인데 그 중에서 질의응답 비중으로 따지면 중동이 약 12,000단어, 31.4%, 중국이 14.8%인데요. 북한은 약 500단어고 1.3%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야기하고 또 상원 의원들이 질문한 것은 1.3%. 그러니까 100마디 중에 1마디에 불과해요. 예. 그리고 다른 데 본다면 대한민국은 2번 등장합니다. 근데 일본은 1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겼죠. 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처음에는 전통적인 관심 분야, 즉 중동과 유럽, 러시아를 포함해서 거기에 외교와 안보 전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또 중국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곤란한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이 왜 중국에 경사되고 있는가? 예. 왜 한국은 일본만큼 미국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전에 익숙했던 클린턴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인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 그래서 당장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을 주의하고 오히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 방향성이 어딘지를 다시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예. 그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거를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한 생각을 할 텐데 그럼 무턱대고 속도는 내지 않겠습니다만 그럼 어떤 그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뭐 100마디 하면 한 마디 겨우 나올까 말까 정도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우선순위에도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측에서는 초조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자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그랬었죠. 오바마가 일기 때 사실 그때 미국과의 적대 관계에 있던 국가들한테 화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이란한테도 그렇고 큐바한테도 그렇고 네. 북한만 그 손을 뿌리치고 그때 그 미사일 실험을 하고 또 핵실험 3차를 했죠. 4월, 예. 5월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는 대화가 어렵겠다.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갔죠. 네. 그렇다면 북한이 바라는 대로 도발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더 관심을 보인다던가 북한과의 대화를 더 모색하기보다는 다시 옛날처럼 공을 북한한테 넘기고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을 때만 대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이것은 생산적인 그런 전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도발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말씀처럼 이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도발을 해서라도 관심을 끄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도발 가능성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도발이라고 할 때는 개념적으로 정치적인 이득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유리한 이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도발을 하겠지만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발이라는 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그런 정도입니까? 그 정도의 도발이 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 최근에 북한의 메시지를 봤을 때 특히 8차 당대회에서 분명히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장거리 미사일이라던가 SLBM의 활용이라던가 원자력 잠수함을 이제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원외 작전들을 얘기를 한 부분은 분명히 미국에 대한 억제력이 이 정도로 우리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는 맞아요. 예. 하지만 동시에 또 북한이 사실은 7차 당대회 때보다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톤다운 되었었고 그리고 이번 8차 당대회 때 특히 강조했었던 것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 아주 거기에 대한 가치를 뒀거든요. 예. 이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서 회담을 했었던 것이 아주 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치를 상당히 부과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어떠한 행동 변화, 어떠한 제스처를 좀 기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미국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사태를 봐야 되냐면은 지금 동결 상태는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없는 상태는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국무부 부장관이 웬디 셔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은 아마 대화를 하겠다, 할 수 있다, 적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속한 시그널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원칙적인 외교라는 것은 앞으로 북한에게 적용이 될 텐데요. 원칙적인 외교는 억제 그리고 제재를 기반으로 한 외교적인 접근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로드맵을 구상한다던가 이런 외교적인 자체적인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아마 실무 접촉을 어떤 식으로든 하면서 특히 뉴욕 채널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대화를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번즈 CIA 그 수장 지명자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인 안보보좌관이 과거에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실무 접촉을 아주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나마 어떠한 대화 채널을 마련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는 아마 상당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이번에 그 북한에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육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중앙 TV에서도 그 나온 내용을 볼 때 북한 측에서 뭐 강대강 선대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럼 미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하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 의료 지원 그런 거 이런 건 비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차단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의 대화는 미국과의 차별화를 좀 두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제 사실 선대선 강대강 이야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네. 1990년대도 미국에 대해서는 말에는 말, 행동에는 행동 이런 원칙을 계속 반복했으니까요. 예. 하지만 이제 김민하 박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발표문을 자세히 보면. 네. 하지만 이제 그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에 이제 그 간극을 벌이는 전략도 또 관찰이 됩니다.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군사 퍼레이드에서 보인 북극성 5호 시옷 말고도 이제 전술핵 미사일을 보면은 전술핵에 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그리고 네.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둑 판문이 띠를 두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술핵은 사실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타겟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한테 결단의 시기가 왔다. 아니면 우리가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 핵무기로. 예. 미국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에 핑계를 대지 말고 그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지 코로나 방역 협력 그를 훨씬 뛰어넘는 남북 간의 정말 중대한 경제 협력을 결정하라. 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은 지금 뭐 서훈 안보실장과 잭 설리반 백악관 안보부 장관이 통화를 40분 했지만 예. 그리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동맹 강화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북핵 통일이라고 불리는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동아태 차관부 대행에 임명이 됐잖아요. 우리로서는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스틸웰 전 차관보가 일단 자리를 떴기 때문에 공백이 생겨서 일단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지금 국무부에서 어떤 인선들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굳이 대사급의 인물을 그 빈 곳에 앉힌 것은 유럽과 동아태 지역이거든요. 나머지는 부차관보들이 그냥 액팅, 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이 굉장히 관심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성김 차관보로 일단 일을 하게 되는 성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한반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북한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마 북한 문제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이 동아태 차관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어요. 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아세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 북한 문제에 올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단지 지금 오바마 취임 이후에 동아태 차관보가 8주 정도 만에 새로 임명이 됐었거든요. 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북핵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예요. 동아태 차관보가 헤드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북핵 팀이라는 게 일단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국무부에 관련된 부서들이 이것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북핵팀이라는 게 뭐 대북정책 특별대표 네, 이런 특별대표, 자리인가요? 예. 특별대표 밑에 관련한 스태프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이 팀이 어떻게 앞으로 꾸려지는가에 따라서 북핵 문제를 조금 더 관여를 하고 덜 관여를 하고 상당히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에 대한 문제를 관장할 수 있는 특별대표가 정해지고 수석대표 그리고 여러 가지 팀들이 어느 시기에 꾸려지는지가 우리가 사실 좀 더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북핵팀이 정해지는 거는 사실 우리도 굉장히 빨리 정해지는 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많이 그 밑에 놓은 상황에서는 그 팀도 빨리 꾸려지는 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일단 우선순위를 보자면 아까 봉명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중동 문제가 시기상으로는 예. 조금 더 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핵 문제 같은 경우는 JCPOA에 다시 복귀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이건 네. 확실한 정책이고 이란 측에서도 빨리 이것을 되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는 합의가 된 그런 분위기이기 예. 때문에 이란 문제에 훨씬 더 올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루하니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일정이 이번 여름에 대통령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실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일단은 분위기가 좋을 때 이 문제를 빨리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순위를 논한다면 예. 아무래도 북핵 문제보다는 이란 핵 문제를 빨리 다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북한 팀이 구성되기 전에는 실무 협상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빈 시간에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관계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관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미국이 아직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중재자 역할,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예. 바이든 행정부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 또 한국 정부의 신뢰를 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중에 계속 문제가 불거진 건 뭐냐면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 예. 이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9년 11월에 북한 원부 2명을 강제 북으로 송환한 조치라든지 이번에 통과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그다음에 지난 9월에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것이 사실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공화당 정부 기준으로 본다 그래도 인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 안보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제 내세울 텐데 거기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거나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은 예. 서로 엇박자가 맞고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이 북한과 협상과 대화를 해라 이런 어떤 그 신호를 줄 가능성은 오히려 적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미국 정부와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정도의 그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는 끼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3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첫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뭐 미국에서 이를 연기하거나 가상훈련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그대로 진행이 됐을 때 북한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여러 가지 좀 짚어주시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대규모의 이전과 같은 연합훈련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죠.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북한에서 항의할 정도의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그 연합훈련을 3월부터 실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달래기랄까요?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훈련은 재개되겠죠. 어떤 좀 축소된 형태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 측의 손해가 사실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합훈련을 계속해야지 이제 전시작전권, 작시통제권은 우리가 가져올 그런 준비와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자꾸 늦어지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달래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이 이제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는 이렇게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북한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할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이상하다라고 예. 판단을 할 겁니다. 만약에 예. 반응을 안 하면 아마 국제사회는 이제는 괜찮나 보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쨌든 시기적으로 계속 그런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북한은 경계 수준을 그만큼 높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양측이 사실은 계속 피곤한 거기에 그런 맞게 상황입니다. 또 나도 이렇게 방어 태세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문제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예. 조금 더 정치적인 것을 볼 때는 사실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그런 위협 수준에 대한 상당히 도전이 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군사력인 균형성이 무너지는 그런 움직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 때 가장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라는 네. 것이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군사적인 문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두 가지 옵션을 사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군비 통제 쪽으로 실내 구축 쪽으로 갈래? 네. 아니면은 군비 증강 쪽으로 계속 계속 이제 경쟁을 하는 쪽으로 갈래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러면은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이 군사적인 실내 구축을 앞으로 논의를 하자. 그 방향성이 맞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진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메시지를 북한에게 어떻게 던질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북한도 알 거예요. 한미동맹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그 군사 연습, 네. 합동 연습은 어떻게든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지우기에 막 나서고 있지만 한 가지가 중국에 대한 대중 관계는 그거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미국 쪽에서나 뭐 중국 쪽에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전략적인 그 판단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사드가 배치되었는데 이 사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지금 뭐 시민단체와 그 우리 공권력 그리고 주한미군 간의 여러 가지 좀 긴장 상태가 계속 있는 거는 있지만 네. 그것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과연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간주할 것인가 여기에 의구심은 계속 남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뭐 트럼프 지우기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하게 접근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고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랬고 이런 중국에 대한 이제 강경한 태도는 비단 국무장관에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특히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방장 지명자는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한 적국이라는 이야기를 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미국이 중국은 최대의 위협 국가다. 그렇다면 그 차원에서 앞으로 동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 것인가, 예.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에서 이제 한미 간의 갈등 요소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중장거리 핵 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입니다. 네. 이 INF 1986년도 중장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이 폐기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를 견제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그런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을 전진 배치할 그럴 아이디어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괌은 미국 영토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테고 일본은 뭐 중국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과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때 우리가 중국과의 갈등, 그다음에 긴장을 받은 걸 생각하면 이건 몇 배, 몇십 배의 그런 충격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바이든 시대를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